네, 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라는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로버트 윌딩거 그리고 마크 슐츠라는 두 사람이 저술을 했습니다. 85년간 세대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진행된 하버드 대학교 연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85년간 진행되었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93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연구는 그 시작이 하버드 대학교 위생학 교수였던 알리 보크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2학년 268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건강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 시작한 첫 번째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서로 관련이 없던 또 다른 연구진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던 빈민 지역의 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한 또 하나의 연구였죠. 변호사이자 사회복지사였던 셜던 글릭과 엘리너 글릭이라는 이 두 사람은 가정 문제도 많고 불우한 환경인 이 보스턴의 빈민 지역 소년 중에 14살이 될 때까지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은 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까? 삶에 어떤 요소가 있었길래 이 아이들의 비행을 예방했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한 연구였다고 합니다. 이 서로 관련 없는 두 연구진의 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연구가 된 거죠. 두 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724명이라는 하나의 1세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들과 자식의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이어져서 현재는 1300명 정도가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거의 1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3세대에 걸쳐서 인간의 생애 전체를 바라봤고 당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할 수 있는 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던 1930년대의 이 학생들, 당시 그 지역에 빈민가에 살던 어린 청소년들, 이 두 그룹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다가 또 그 자식대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이들은 어떤 삶의 요소를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책은 첫 번째 장에서 결과를 말해버립니다. 1장의 제목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끝! 좋은 관계가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다니. 그리고 그게 끝! 전부라니.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정답이 나왔는지 책의 후반부로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긴 합니다. 왜 좋은 관계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삶의 주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변화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변화들이 나에게 큰 파도처럼 닥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의 주기에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닥칠까요? 우린 태어나면 양육을 받는 이 청소년 시기까지를 거칩니다. 그리고 내가 독립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청년기에 접어들죠.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자식이 생기고 이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나이가 든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중년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부양을 받아야 되는 노년기까지의 시간을 거칩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떤 삶의 주기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기마다 삶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변화들이죠.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부양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올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그 현실을 맞닥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삶은 어쨌든 끊임없는 변화의 주기 속에 있고 이 변화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파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기 마련입니다. 이 파도를 과연 어떻게 겪어나갈까? 그것을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를 멈출 수 없다. 파도를 올라타는 법을 배워라. 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파도를 올라타야 한다. 그 모든 자원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파도들이 닥칠 때 내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서 그 파도를 올라탄다는 거죠. 내 가족들에게, 어떨 때는 내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바탕으로 또 그 파도를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가장 큰 착각을 하나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난 의지가 강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나는 내 인생에 파도가 닥치면 그것을 혼자 해결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줘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 짐이 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혼자 할 수 있을 때 내가 의지가 강한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 도와줘. 나 이런 힘든 일이 생겼어. 우리 함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강박을 가지고 나는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한다. 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의지력이 강한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결국 진짜 강인한 의지력은 좋은 주변 관계들을 가지고 좋은 주변 관계들의 도움을 통해 파도를 올라타는 것.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 사람이 파도를 올라타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파도가 몰아치고 그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나는 주변의 좋은 관계들을 통해 이 파도의 힘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삶의 주기에 내게 닥치는 이런 파도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돈을 버는 건데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이 내 삶의 파도를 이겨내는 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삶에서 유리한 조건이 갖춰지고 이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가? 좋은 관계보다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존과 레오라는 두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하죠. 존과 레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백인이고 중상류층의 부유한 가정이 배경이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군 복무까지 마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존은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조인을 준비합니다. 레오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케어하기 위해 고향인 시골로 돌아가죠. 1946년에 똑같은 환경을 가진 존과 레오라는 두 사람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29년 후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존은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레오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내려간 이 고향 시골 마을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라는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성공한 변호사가 된 존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삶의 성취는 바로 내 성공이다. 성공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자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레오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골 마을에서 부인과 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즐겁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존과 레오의 질문지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질문에 두 사람이 답변이 굉장히 달라지죠. 존은 언제 기쁜가? 라는 질문에 내면의 충동에 반응할 수 있을 때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애정에 굶주렸다라고 말하고 인생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다라고 답을 합니다. 레오는 어땠을까요? 레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가장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오는 나는 애정에 굶주리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죠. 그리고 인생에서는 즐거운 일이 더 많다라는 답을 합니다.
실제로 레오를 만났던 하버드 연구원은 레오를 만나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글을 적습니다. 그저 내 주변 가족,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이 모든 관계들과의 소소한 즐거움을 평범하게 나누는 일반인이고, 그리고 훨씬 인생에서 행복감을 더 느낀다는 결론을 말합니다. 존은 인생이 나의 직업적인 성취, 성공이다 라고 느꼈지만 존에게 있어서의 가족은 유대감이 있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물질적인 조건이 절대가 아닌가? 하지만 필요하다. 이 책의 내용에서 행복은 다양한 조건들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돈도 들어가죠. 물질적인 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10년 프리스턴 대학의 돈과 행복의 관계라는 연구를 보면 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의 평균 지점까지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평균 가족 소득이라고 말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수익을 말하는 거죠. 한 가구당 소득이 1년에 7만 5천 불 정도가 미국의 2010년 당시의 평균 소득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연 가구 소득이 7,185만 원이라고 하죠. 4인 가족일 경우에는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우리 집안에 아빠, 엄마가 다 같이 벌어서 한 달에 600만 원을 버는 것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프리스턴 대학에서 말했던 이 평균인 7만 5천 달러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수익이 늘어날수록 행복감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내 행복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더 벌어야겠다. 그거보다는 더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저도 아직은 이 행복의 조건이 정말 관계인가라는 것이 헷갈리고 있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돈이 가진 역할은 필요하다.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돈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삶의 목적은 관계이다. 그리고 삶의 수단이 돈이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고 수단으로서 관계가 된다면 삶은 불행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균 이상의 수익을 원하고, 평균 이상의 수익에서 우리는 삶의 행복이 파랑새처럼 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로 이러한 돈으로 잡게 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내 관계를 이용하게 되고, 결국 내 옆에서 진정으로 나와 따뜻하고 좋은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질수록 우리는 더 불행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관계란 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관계죠. 나의 지지자, 의지자가 있는가? 부모, 스승, 그리고 부부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 혹은 신뢰하는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회사의 동료 혹은 주변의 친구 관계가 될 것 같죠. 그리고 낭만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가 있는가? 바로 연인, 부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가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와 얼마나 자주 소통을 하는지가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에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자, 부처님 같은 성인들이 말했던 핵심이 바로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결국 이 말들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이런 관계들에게 과연 우리는 황금률처럼 대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다는 착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타인에게 짐이 될까봐, 타인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내 스스로가 독립적인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까봐 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주변의 관계들과의 행복한 친밀감으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8년 영국에서는 고독부라는 기관을 설치를 했다고 하죠.
그 고독부의 장관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건강과 사회생활, 특히나 일적인 면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런 외로움부 혹은 고독부라는 부를 설치할 만큼 우리 인류에게 닥친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라는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떤 삶으로 방향을 정할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이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삶의 목적을 돈으로 올려두고 이 관계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하는 고민을 생각해보고, 진정한 의지는 내가 남의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도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삶의 큰 파도를 올라타는 법을 좋은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북 리뷰를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즐겁고 좋은 책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